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논란을 빚었던 후보들의 공천을 여야가 모두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호남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총선에서 조국 신당을 빼고도 과반 의석 달성도 가능하다는 자체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례적인 판세 공개인데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변화를 도모하는 의도적인 호소일까요? 자, 이 밖에 다양한 이슈와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치만두 하나, 둘, 셋, 네 통. 네 통. 네 개. 네. 우리 점심 그걸로 먹어야 돼. 네. 위원장님. 저희는 근데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승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가 광주에서 호남에서 홀대 받을 것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을 했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광주 시민과 호남 시민에게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호남 일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좀 정리한 건데요. 오늘 방문지를 크게 보면 전남 순천, 그리고 광주광역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요 전북 전주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을 보면 순천에서는 오전 10시에 시민들과 만나서 간담회, 그리고 전통시장이죠 웃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던 어떤 시장 모습이 바로 저 웃장 방문 모습이고요. 그리고 광주로 이동해서 간담회, 그리고 충장로에서 거리 인사 유세를 했죠. 그리고요 조금 전에는 전주 한옥마을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거리 인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청년들과, 전주의 청년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할 예정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금 들으셨는데 이 호남을 방금 순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보면은 정말 호남에서 우리 당선되고 싶다. 그리고 잘하겠다. 그러면서 뭐냐면 16년 만에 호남 전지역 후보 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지해 주세요. 이거를 하면서 물론 민주당이 그동안 뭐 해줬습니까? 저희 민주당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꺼내면서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바로 호남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화면 보면은 이 불모지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웃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 내용 좀 보세요. 요거 좀 보면서 좀 얘기하죠. 여기 보면 특히 저 첫 번째 일정이 있는데 저기에 보면은 일부 시민들 분께서는 약간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약간 그거 불편하게 왜 시장에 와서 그래?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다는데 뭐 그건 일부에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도 계속 호소를 했고, 특히 여기 웃장에서는 원래 50분 정도 잡았는데 시간이 좀 빨리 끝냈다 그럽니다. 30분. 늦어진 게 아니라 우리 짧아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 뭡니까 국민의힘 지금? 당연히 전국 정당이 되고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제가 순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예. 저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아, 웃장. 예, 오늘이 장날이고요. 아, 장날이에요? 그렇습니다. 5월 10일 오. 5일장, 순천에도 아직도 5일장이 2개가 남아 있는데 웃장하고 아랫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웃장은 오늘 장날이어서 지금 맞춰서 간 아랫장은 거고요. 아니고 웃장이 장날이에요? 예, 아랫장은 오늘이 장날이 아닙니다. 오. 예, 그래서 오늘 간 거고요. 지금 사실은 4년 전에는 순천에서 천하람 후보가 3% 득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것에 비하면은 대단히 호응이 좋은 편이에요. 사실 4년 전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다. 지금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일정이 조금 당겨진 것은 뒤에 이제 광주도 가야 되고 전주도 가야 되고 오늘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예.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50분 예정했는데 30분 된 거는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바빠서 그렇죠. 빨리빨리 갔다. 오늘 워낙에 포스트가 많습니다. 지금. 혹시 딱히 뭐 반응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영상 보면 안 그래 보이는데요. 저 그렇습니까? 4년 전에 3% 받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시민들의 환대도 있었고 관심도가 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높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험지인데 어쨌든 가면은 뭐 당연히 비판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죠. 그건 뭐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계신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랬네. 지금 이제 호남 얘기가 제가 민주당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시죠. 국민의힘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호남 지역의 호남 지역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어요. 네. 과거 총선 때 보면은 뭐 빠진데 아예 후보를 안 낸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전 지역구에 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번에는 좀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이는데 호남 목표 의석을 3석으로 삼았는데요. 광주 그리고 전남, 전북에 각각 한 석을 목표치로 세웠습니다. 네. 이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목표 달성. 아니 목표는 높지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낮게 깔 수는 예. 없잖아요. 0석 하면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3석이면 도전인데 이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순천 광양 순천을이라고 하죠. 그쪽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 자체는 예전에 순천에서 당선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어, 그 당선된 바가 있고 또 전북은 정운천 그렇습니다. 의원이 또 당선된 바가 있고. 각각의 과거의 승리의 한 번 경험은 해본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한석은 그냥 루틴하게 상수로 두고 아마 광주는 그 박은식 비대위원을 아마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목표를 높게 세운 거는 좋고 지금 오늘 순천 그 웃장에 가서 예. 좀 일찍 뜬 게 일정이 바빴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반기는 곳이 아닌 곳에서 이 시간을 견뎌낸 겁니다. 50분을 견뎌야 되는데 30분도 정말 본인에게는 한 30시간 같았을 거예요. 이거 두 분이 아니, 완전 다르게 해석하고 근데 계신데 저번에 지금? 보세요. 예. 대구 갔을 때 예. 아니 기차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3시간을 인사했던 분인데 여기에서 사진 그럼요. 찍었군요. 환대했으면 30분이 문제입니까? 아, 한 2시간은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억지로 지금 호남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새를 불리기 위해서 비대위원장 예. 역할을 하긴 하는데 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박수를 보낼 만은 해요. 예. 하지만 이제 세석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그 가능성은 이번에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럼 세석은 어림없다 뜻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당 관점에서는. 근데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오늘 이정현 후보가 이 자리에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순천 갑 후보는 김영석 후보는 나타났는데 예. 순천 을인 이정현 후보는 당선됐던 경험이 있는 분이고 순천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역에서 관리 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안 나타났어요. 이유가 뭐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은 그림에 찍히면 표 떨어진다 생각한 거죠. 그분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같이 있는 모습 자체가 많은 분들이 보게 되는 게 본인의 득표에는 좋을 게 없다? 그럼요. 가장 선거를 많이 해보고 호남 민심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분의 행동을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돌아다닐수록 표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호남에 와서 인사만 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예. 박은식 비대위원 정도 가서 좀 격려하고 빠지는 것들이 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석 목표 뭐 그럴 수 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좀 0이다? 어려울 것 같다. 그래 좀 평가합니다. 요거 또 송영훈 대변인께 추가로 제가 지금 돌아다녀봐야 좋을 게 없다. 그리고 목표 의석 3석이지만 실제 보면 하나도 못 가져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 오늘 방문했던 웃장은요. 저기가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입니다. 예. 이정현 후보의 지역구는 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정현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원래 선거하는 스타일이 혼자 다니세요.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그다음에 저기 군 다니면요. 그 마을회관에 가서 아예 그냥 그 주민들하고 막걸리 같이 드시고 마을회관에서 그냥 잡니다.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는 선거운동 분이에요. 방식이 그렇다. 예, 그래서 원래 누가 내려가도요. 그렇게 뭐 이렇게 유세장에 가서 세모리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예. 그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 유불리를 따진 게 아니고 예. 원래 그분의 선거 스타일입니다. 그다음에 저 웃장이라고 하는 데가요. 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커요. 뭐 대구 서문시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의 크기가 규모가 크지 않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끝에서 끝까지 다녀도 아마 저 정도 시간이면 소화를 했을 겁니다. 저 잠깐만, 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비대위원장 할 때는 예. 이정현 후보가요 쫓아가서 옆에서 그 사진 찍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2012년에는 이정현 후보가 출마 지역구가 순천이 아니었어요. 아니, 하여튼 광주 서구 의리입니다. 광주 서구인데 그때는. 무조건 아, 예. 비대위원장 가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약간 다른 게 오. 이정현 그 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죠. 정무수석을 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뭐 개인적으로 지금 이정현 그 후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거를 해서 마치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하면 표 떨어진다는 것은 예. 일방적인 일정의 주장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일정 호남 말씀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예. 한 말씀 드리면 한동훈 김지호 부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한동훈 지금. 위원장은 좀 예. 그 상인들 전통시장 관련해서 선거운동 방법을 좀 코치를 받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 보겠지만 이런 어떤 현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게 카메라에 잘 잡히는 것만 이렇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오늘은 아까 핫도그를 사서 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 상인들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장사가 잘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상점을 홍보해 준다든지 오. 어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본인이 부각되는 선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비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호남 방문 특히 순천에 있는 우짱 아랫장도 있고 우짱도 있는데 그 우짱이 장난해서 찾았는데 그걸 놓고 지금 네 분이 갑자기 토론 분위기로 분석을 해 주셨어요, 지금요. 아무튼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재밌게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짱이었습니다. 오늘 방문 지역 중에 하나가. 자, 수도권과 호남 챙기랴, 영남 눈치 보랴. 누구 얘기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그럼 챙기는 곳이 있는데 그걸 챙기느라 또 다른 데서는 눈총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요. 이거 아마 짐작 가시죠? 지금 운전 공천 취소를 했잖아요. 도태우 후보. 대구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과거에 5.18과 관련된 어떤 입장을 낸 거, 어떤 의견을 낸 게 큰 논란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논란이 되는 얘기도 나왔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도태우 후보께서 5.18에 관한 과거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헌법 전문의 수록과 그리고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정도의 반성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특정한 시기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도 저희는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관위의 판단은 그 이후에 다른 사안들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더 나오고 하게 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저희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정치 집단과 정치인들은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에 대해서 5.18에 대한 존중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내놓고 있죠. 아무래도 호남 유권자분들을 의식해서 뭔가 고민 끝에 강한 조치가 내린 걸로 보여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거는 해야 됐던 거다. 이렇게 호응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앞서서 도태우 후보에 대한 어떤 거취 결정 이런 게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아니 후보 유지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입장 보였죠. 근데요. 취소 결정이 나오자 오늘 또 입장을 냅니다. 공천이 호떡 뒤집기도 아니고 일단 시작 들어가는 말부터 비판적이죠. 그리고 일부 영입 좌파들에 얹혀서 떠오르실까요? 어떤 분 최근에 영입 인사들 중에서 과거에 약간 운동권 이력 등등등 갖고 계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겨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는 정당이 됐다.
일단 공천 취소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예요. 그러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를 찍는 일뿐. 이거는 누가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좌파 정권 부역해놓고 우파 아스팔트 투쟁을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공천에 목매어 말 안 하는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 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장. 지금 당에서야 뭐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도태 후보 공천 취소한 거는 아무래도 호남 표심 그리고 호남 표심에 영향을 받는 수도권의 유권자들을 의식했다는 게 보통의 평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영남에서는 강한 불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준표 시장이 약간 이걸 대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결국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읍참마속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도태우 그 후보 내지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신념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특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런 또 별칭이 그렇죠. 있어요. 헌법재판소 탄핵할 때도 대리인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그 상징으로 되는 대구 경북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도태우 후보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지역에서 출마를 했습니다만 한번 고배를 마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고배를 마셨지만 그 지역에서 계속 텃밭을 갈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 표를 얻었습니다. 결국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상당 부분 대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5.18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당론과 좀 어긋난다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뭐 1차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2차적으로 지금 후보에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특히 TK의 민심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겁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대구 경북은 상수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읍참마속 사실 마속의 목을 자르고 싶었겠습니까? 공명이 결국 더 큰 대의, 더 큰 어떤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호남에 대한 어떤 위무 정책을 넘어서 이것은 수도권의 영향, 중도층. 거기가 결국 격전지이고 예. 거기에서 질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아무리 몰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뭐 대구 경북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도태우 변호사님 참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선거라는 큰 전쟁을 치는 데 있어가지고는 예. 하나의 전투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오히려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최인영 변호사의 말씀은 영남권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는 건 맞다. 네. 그러나 그 영남권 특히 TK는 그래도 이해해 줄 거다. 이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국민의힘으로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나 선거 안 나갈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투표하러 안 나갈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굉장히 선택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부적인 어떤 심사를 거쳐서 이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플러스 알파가 나옴으로써 이렇게 해서는 수도권에서 승리하기가 예.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깊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고민을 설명해 주신데 영남권의 고민은 뭡니까? 그럼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네 뭐 없잖아 다른 선택이 이런 겁니까? 거기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결국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주장을 꺾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토끼론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를 좀 이해해달라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민심을 어떻게 보면 딱 홍준표라고 대변이 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본인 표 관리도 하는 그렇게 보면은 뭐 지금 상황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인종 변호사 약간 말씀을 얻으셨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 오늘 호남 방문이잖아요. 하루 종일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나 언제 대구 방문 한 번 더 하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생 그 회의를 위해서 가셨고 이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번 방문함으로써 일정을 조절함으로써 이쪽 지역의 민심을 다 잡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찍는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사실 상처와 내상이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구 특히 TK 지역 대구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후보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지금 최인영 변호사 설명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공천 취소 결정이. 자, 이번에는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자,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도권과 호남의 표심과 TK, 영남 중에서 TK 표심 사이에서 지금 약간의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인 겁니까, 그럼? 저는 진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타이밍의 마법사다. 저런 거를 딱 올리는 게요? 이게 정말 이 절묘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이 국민의힘은 도태우 변호사가 5.18 관련 발언, 그런 발언 했던 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공천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사과했는데 뭐가 문제냐? 초기에는 사과했으니까 뭐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까지 여기 꺼내놨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한 수 더 떴어요. 우리 당의 일베 출신 어딨냐? 여기까지 나갔는데 그 이후에 도태우 변호사가 일베 관련 글을 수십 건 게시한 게 밝혀지죠. 그러면서 민심이 나빠지죠.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정말 과감하게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밀려서 지도자가 밀려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거죠. 파고든 거예요? 파고들어서 일침을 가한 거죠. 사실 이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켰듯이 예. 도태우 변호사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못 지킨 거죠. 그러면서 대구에서도 이도저도 아니고 예. 수도권에서도 이도저도 아닌 그런 리더십을 보였고 이 절묘한 타이밍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당내 경쟁자들이 나올 거고요. 한마디로 좀 구겼다. 이 중반에서 선거에서 완전히 지도력은 구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만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거다.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딱 그 집을 또. 그러니까 앞에 얘기까지는 저 도태우 후보, 도태우 변호사 관련 얘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딱 겨냥해서 매일 셀카 하나 찍고 이걸 또 딱 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만난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지금 호주 대사로 나가 있죠. 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당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일단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했어요. 일단 이거는 뭐 일단락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 이종섭 호주 대사는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대상자거든요. 근데 전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부분, 그다음에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었다는 부분, 뭐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호주로 간 부분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과제로 지금 떠올랐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슈가 요새 국민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다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뭐 언제든 들어와서 뭐 공수처가 그게 출국 금지를 했었더라면 금방 들어와서 언제든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일단 임명의 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언제라도 공수처가 그렇게 수사가 필요해서 출금을 한 거라면 공수처가 신속하게 소환하고 본인이 당연히 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호주 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으로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이 한다면 사후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선대위 대변인, 지금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이게 총선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거는 악재입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명 철회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상대 국가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교는. 그리고 호주에서 이미 아그레망이 나왔고 예. 아그레망이 나와서 지금 현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임명 철회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뭐 수사 때문에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종섭 대사가 언제라도 수사기관에서 부르면은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죠. 저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부르고 미룰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월 말인가 1월 초인가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한 2달 이상 그 이종섭 대사를 부르질 않은 거예요, 공수처에서. 그렇죠. 근데 출국 금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도 뭐라고 말하냐면 출국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달 넘게 그냥 출국 금지 걸어만 놓고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이종섭 대사도 변호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변호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빨리 들어와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한 번 더 천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기관에다가도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고 과거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조사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2016년에 모철민 당시 프랑스 대사가 주 프랑스 대사죠 그 당시에. 그럼 프랑스에 있다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조사받은 사례가 있고 아마 이럴 때는 휴가를 내고 들어와서 조사받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천명을 해서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안이요, 사실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딱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이 대응을?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그 건의 내용은 빨리 수사를 받아라. 그렇겠죠. 근데 인사를 철회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 외교는 이거는 상대 국가의 관계에서 굉장한 외교 결례예요. 아그레망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아그레망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 주재국에서 그 외교 사절을 대표로 보내도 좋다고 승낙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서 이제 다 인사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호주 관계자들한테 이 상황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야당도 여당이 되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말은 뭐고 지금 어떤 대응입니까, 민주당은? 저는 송영훈 대변인한테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최상병 이런 순직 사건의 수사협이 있어서 그 관련된 국방부 장관을 지금 재판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보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랬을 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잘했다고 할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비정상적이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최상병 순직 수사회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아직 수사, 그다음 관련된 재판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한 6개월, 7개월 빨리 하면은 끝날 수 있습니다. 1심까지. 그래놓고 나서 호주 대사 임명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를 이런 과정에서 분란이 당연히 생길 거라 알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한 자체가 외교 결례예요. 윤석열 정부가 외교 결례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뻔히 눈에 보이는 이런 뭐 논란들을 알면서도 왜 했을까? 저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사회합의 정점에는 대통령실이 있죠. 관련자들이. 대통령실의 수장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이 호주 대사를 임명함으로써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요, 지금 박정훈 전 대령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 명예훼손죄로 지금 재판을 받는데 검찰 신문이 끝나고 지금 변호인 신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박정훈 전 대령 측 변호인 측에서는 1호 증인으로 이종섭 전 장관을 3월 20일 날, 제가 뭐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 20일께 변호인 신문으로 증인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부랴부랴 증인을 갖다가 핵심 증인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피신, 도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엄청난 파장이 있겠구나. 차라리 회피 대사, 뭐 도주 대사 이 정도 그냥 떠안고 숨겨놓자. 예. 잠깐 가 있어라. 이런 어떤 오해들을 국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안과 관해서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주장하는 바는 첫 번째죠. 일단은 대사를 취소를 해서 들어와서 최상병 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다 마무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사직을 취소하고 들어와라. 그렇죠. 그겁니까? 아니면 일단?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외교 결례라고 예. 하는데 외교 결례가 아니라 일단 들어와서 수사를 다 마치고 가는 게 결례가 아닙니다. 지금 호주 ABC 언론에서는요. 이 말하자면 핵심 피해자가 지금 대사가 됐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최준영 변호사 그다음에 김주호 부대변인께 다 드릴게요. 한 1분씩 드릴 테니까 딱 의견을 명확한 의견을 주세요. 최준영 변호사. 한마디로 이 사건은 공수처의 무능이 불러온 참사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종섭 그 전 국방장관을 공수처가 무슨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인지했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은 사회 단체들이 고발을 했던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빨리 고발을 하고 그러면 빨리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이게 그 호주 대사를 오래 그 비워두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저는 그 정치적 맥락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 시점에 그 아그레망을 받아가지고 호주로 보낸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사실은 좀 답답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더불어 아까 그 핵심 증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종석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내 사건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마치 조국 전 장관처럼 나의 형사 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증인 신문 절차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 예.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사실 자체도 법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일 뿐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김지호 부대변인 의견 주세요. 저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국민의힘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날이라고 봅니다. 아, 이 자, 사안에서 보십시오. 얘기한 게요? 예, 임명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당 총재, 당 대표는요. 예. 자기가 공천한 후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정말 땅끝 마을까지 쫓아가서 선거 운동 해주는 게 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우리 당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당장 임명 철회하고 소환하고 예. 특검까지 임명 그냥 일사처리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 임명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을 위해서 자기 당 후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고요. 결국은 이 당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걸 선언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총재도 아니고 어떻게 당과 그 어떤 정부가 있는데 예. 건의를 하는 것이지 내가 당 대표가 아니라고 당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렇게 과장할 수가 있습니까? 네 분 약간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훅 올라가요. 근데 지금 분위기 올라갈 거 주제 하나 더 있어요. 지금요. 네. 조금 아껴 두세요. 체력을. 이분도 과거에 본인이 남긴 글 이게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총선 후보로 공천이 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그런데 논란이 된 글들이 있죠. 일단 대표적인 것 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이제 한참 된 것도 있고요. 뭐 이래요. 근데 이런 글들을 남겼어요. 여자들 백 좀 작작 사고. 여자분들 얘기네. 셀카 찍는 못생긴 여자의 분노판다. 이거 뭡니까 지금 또 여자분들. 근데 여자에 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성만. 남성 얘기도 하는데 한국 남자 전체가 X 묻은 개. 닥치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여성분들, 한국 남성분들을 다 저렇게 설명을 과거에 썼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내용에 대한 글을 쓰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표현들인데 일단 표현이 좀 거칠죠. 그리고요. 이건 좀 알려줬죠. 서울 시민의 교양은 일본과 비교하면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 그리고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난교죠, 저거. 난교. 뭐 전문성만 있으면 된다. 그럼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거다. 이겁니다. 일단 당에서도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일단 고민하는 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얼마 전에 이제 부산 가서도 전 한동훈 비대위원이 장해찬 후보를 만났거든요. 뭐 그런 모습 포함해서 당의 고민하는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막말이랑 관련해서는 공천 수속으로 동심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못 봐가지고요. 그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판단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발언이 나온 경위라든가 그리고 그게 공직에 있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고민하는 것 같죠.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무슨 대장경이라고 이름 붙이신 분이 공천 취소까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장혜찬 후보 오늘 사과하는 회견도 좀 가졌거든요. 그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장혜찬 후보는 정치인이 되어서도 늘 그랬듯 혐오를 거침없이 드러내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장혜찬 후보가 말하는 20대 초중반 때보다 성숙해지고 낮은 자세입니까? 개사과 대통령이 아끼는 후보답습니다. 거짓말 일색, 변명 일색인 개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장혜찬 후보는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제가 20대 초중반이던 시절 12년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공천 후보들 입에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장혜찬 후보 역시 사과한다는 입장을 오늘 부산에서 밝혔습니다. 자, 네 분 패널 앞에 OX 팻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퀴즈를 드리죠. 이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다 보셨어요. 반응도 보셨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장혜찬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O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아니다. 그럴까까지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가만있어 봐요. 지금 O가 한 분이고요. X가 두 분이고 최인영 변호사는 뭘 드신 거예요? 아직은 유보다. 세모입니까 그럼? 아직은 유보. O인지 X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이 뜻입니까? 가장 흥미로운 지금 결정을 해주셨는데 그럼 최진영 변호사의 그 세모를 선택한 이유부터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들고 계세요. 네. 이거 다 들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화면으로. 네, 예, 들고 계시면서 하시죠. 5.18 논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5.18 논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2년 19대 총선이었습니까? 그때 강남 을레소도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5.18 문제가 된 후보를 공천했다가 공천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공인이 되기 전인 한마디로 20대 초중반에 있었던 그런 일인 것이고 약간 뭐 비하 같은 발언들이 막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어떤 그 생각이 완전히 정제되지 않은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면 마구 쏘기 형식에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다 지웠고 삭제했다. 그런데 이미 그 야권에서 이것을 박제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공천 받으니까 했던 알려진 그런 거죠.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저 또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완전히 꽝으로 바로 사퇴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마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공관위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금 이 부분의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공론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된다는 판단이신데요. 최인영 변호사 내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X하고 O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 O는 김지호 부대변인 유일하게 O를 선택하셨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장혜찬 후보가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적어 갖고 왔습니다. 또 적어오셔서 따로 뽑아오셨습니까? 예. 장혜찬 후보가 서울 시민 관련해서 발언한 건데요. 예.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또 있어요. 기독교 후원 독려하면서 말씀하신 거는 남자들은 룸 2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몇 명을 후원할 수 있다. 여자들은 백 좀 작작 사라. 지금
제가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예. 강변에 세워진 예쁜 배가 사실은 대마초를 파는 가게라는 반전이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대마초. 네덜란드를 더욱 사람스럽게 만든다. 이거는 약간 뭔가 대마초를 조금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분은 어떤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공천을 받아서 해도 안 되는데 자 이번 보세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출돼서 활동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억대 연봉의 청년쟁다 이사장으로 아주 뭐 정치도 마음대로 하고 연봉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 수영 공천도 받았죠. 수원 양지입니다. 이분이 정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당장 공천 취소하고 당에서 출당시켜야 돼요. 이런 분은 정말. 당의 망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민주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취소 단계가 아니라 출당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장해찬 후보가 이제 정부와 관련된 어떤 자리를 맡은 게 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근데 뭐 아까 역대 연봉 그러셨는데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연봉인지 아니면 항공비 형태인지 이거는 확인을 좀 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유, 모양 강하게 해줬어요. 두 분 남으셔서 두 분 공통점은 X예요. 근데 왠지 제가 느낌상 두 분이 같은 답이지만 이유는 다를 것 같아요. 지금요. 일단 먼저 송영훈 대변인은 X. 그러니까 공천 취소까지 할 사안은 아닌 걸로 본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왜냐면은요, 이게 장해찬 후보의 발언, 그 SNS 과거 기록들이 대단히 저급한 발언인 거 맞아요. 저도 보면은 눈살이 찌푸려지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죠.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좋아하실 만한 국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그게 2012년 뭐 무렵에 있었던 일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장해찬 후보의 나이로 봤을 때 당시 이제 뭐 24살, 25살 이 정도 되는 이제 젊은 청년이었단 말이죠. 아마 그때 뭐 대학생이거나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당시에 아마 장해찬 후보가 공직에 들어올 생각이나 뭐 선거에 출마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좀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공직 후보에 도전할 생각이 있을 때 하고 그 이전하고는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어떤 공인으로서 한 발언, 그다음에 정치인이나 공인이 될 것을 이미 지향하고 있는 단계에서 한 언행이면은 그것은 다 공인의 검증에 그 잣대로 봐야 되고 그 테이블에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으로서 살아가던 시절에 모든 말과 행동을 다 그 레코드를 가지고 와서 검증해야 되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그 검증의 대상으로 봐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뭐 장해찬 후보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SNS에 관해서 과거 한 10년, 20년치 기록을 뭐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와서 그 조사를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되면은요. 그 정말로 좋은 분들은 나중에 공직에 도전하는 걸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만 나중에 공직에 나오려고 하게 돼요. 그게 국가적으로는 더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장해찬 후보를 이 상황에서 반드시 꼭 공천 철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훨씬 더 낮은 자세로 그 책임 있는 사과들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영주 부대변인도 역시 X 그러니까 뭐 취소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제 장해찬 후보의 말들이 부적절하죠. 보기에도 좀 거슬리고 아주 인성적으로도 좀 많이 배워야겠는데라는 것인데 말씀한 대로 한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끄집어 와서 철딱선이 없을 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지금도 인정한다면 이거는 자격 미달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격이나 성품에 대한 판단이지만 도태우 후보나 대전 어디죠? 대전 서구갑의 조수현 후보 이런 분들은 거론도 안 돼요. 대전 서구갑의 조수현 후보는 조선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를 맞은 거는 무능한 조선의 문제였다. 결국에는 힘없어서 네가 맞은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역사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아직도 도태우 후보만 놔두고 조수현 후보만 놔뒀다면 솔직히 장해찬은 조수현 후보하고 비했을 때는
이거는 좀 혼내주면서 아. 바꿀 수 있는 전 영역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장해찬 후보 정도는 하나 둬야 저희도 선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뒷부분 마지막 게 진짜 이유가 있으신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 좀, 입장에서 지금 도태우 후보 저는 내신 그랬어요. 예. 대구 경북 쪽에 지금 뭐 반대도 있고 해서 예. 도태우 후보 아깝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내신 그랬습니다. 국민적인 눈높이에서는 도태우 후보 인정할 수 없죠. 그런데 선거적인 입장에서는 도태우 후보 대구 경북에서 후보 계속 있었으면 예. 민주당은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불행해지니까 정리를 하듯이 조수현 후보나 나머지 이런 역사인식이 잘못된 후보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그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지금 굉장히, 사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사죄를 했고 지금 그 광복회에서 무슨 책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 그거 그런다고 인식이 정보 바뀌지 차원에서 않죠?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예. 조수현 후보가 발언한 거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요.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거 아무리 사과해도 덮일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김지호 부대변인은 많이 적어갖고 오셨네요. 오늘 뭐 아까 단단히 뭘 준비하고 오신 것 같네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초보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김지호 부대변인 잠깐 마셨는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장해찬 후보가 과거 그 청년재단 이사장 재직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밝힌 게 있는데 본인이 역대 연봉을 받고 그런 자리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런 걸 또 본인이 강력히 부인했다는 거 이것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억대 연봉 그런 거 없었다라는 입장을 과거 냈습니다. 자, 정봉주 후보 역시 공천 취소됐어요. 제목이 이렇군요. 정봉주 날려도 박용진은 안 된다? 물음표입니다. 정봉주 후보와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결선까지 가는 경선에서 경쟁했잖아요. 그래서 정봉주 후보가 이겼는데 공천 취소된 거예요.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은 패배했던 그럼 2등을 한 셈이잖아요. 2등을 한 박용진 후보가 공천을 받는 건가? 근데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자, 이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정봉주 후보 어제 밤입니다. 사실 당의 결정 나온 게 여러 가지 얘기해서 뭐 과거에 논란했던 말 그다음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이걸 밝혔는데 사실은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2015년 좀 세월이 지났지만 불교계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자극을 준 거 아닌가라는 얘기인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너네 오늘 중문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가세요 이제. 이거 좀 나요. 밀지 말고 가세요. 왜 밀어봐요. 또 밀어봐. 왜 밀어 사람을? 서영주 부대변인. 뭐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까지 간 거로 혹시 이제 불교계와 관련된 사안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다시 또 부각되면서 혹시 이게 또 강하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이렇게 묵히고 있다가 밀려서 결국에는 이 공천을 취소하는 형국이지만 저희는 빠른 시일에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막말 논란, 그다음에 조계종 지금 방금 본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발목 목함질이라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뭐 목발 얘기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돼서 사과를 했는데 가장 조금 아킬레스건이 됐던 게 거짓말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당사자한테 사과를 했다는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거 위험한데 수준까지 수위가 당내에서 분위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계종 부분 이 종교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조계종하고 상당히 아시죠? 그렇죠. 한번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큰 어려움을 겪어서 그거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 조계종 어떤 발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차원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정봉주 후보 자체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 열어놓고 받아들인다고 하시니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사태 추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결정이 나왔고요. 그러면 서울 강북구의 민주당 후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어제 오늘 민주당 관계자들이 관련된 죄송합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 놓는데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전략공천 얘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이런 경우는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원칙은 제3무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박용진 후보도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건 경선 자체가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고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추천 의결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전략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 절차 자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 후보는 전략공천 형태로 다시 재추천하는 형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본인이 재심까지 요청을 했는데 무슨 경선 절차가 끝났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을 얻는 거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좀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북을에 2명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한민수 대변인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는 또 대장동 사건 뭐 관련돼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찐명으로 꼽히시는 분들이라 그래요. 찐명으로 두 분 모두.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물망에 올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추정과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분위기로 보니까 민주당이 박용진 의원에게 공천을 빈자리에 공천을 줄 가능성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제로라고 보십니까?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아, 마이너스라고요?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박용진 의원에게 줄 것 같았으면은 벌써 이 논란이 있기 전에 바로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지금 정봉주 후보를 어떻게 보면 사퇴시키면서도 누군가를 주지 않고 어떤 특정한 지금 그 2등 했던 후보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후보를 내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당에서는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 강하게 어떤 추정하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올림픽 경기를 했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이 도핑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메달 박탈하면은 사실 은메달이 금메달 되고 그렇죠. 동메달이 은메달 올라가죠. 되고 4등이 동메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다만 어떤 시스템 자체가 어떤 절대선이다, 절대악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용진 의원을 의원평가에서 하위 10%로 해서 30% 디스카운트 한 그것은 사실상 어떤 경우에도 비명, 특히 본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당권을까지 도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강한 복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0이 아니고 저는 박용진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과거에 차점자가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경선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례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 서대문갑 경선이요. 김동화 변호사가 결국에 공천을 받았는데 원래는 경선 3명이 올라가는 경선에서 4위를 했기 때문에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성시훈 당시 후보가 논란이 좀 생기면서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4위가 3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이겨서 경선에서. 이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이건 경선과 관련된 사례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총선 부산에서 있었는데요. 당시 후보 한 분이 공천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2위를 했던 다른 후보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건 아예 총선에 후보가 교체가 된 겁니다. 이 사례가 있었어요. 김주호 부대변인? 네네네. 과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례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 저런 전례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최신 전례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국민의힘 경우 정우택 후보 이번에 공천 탈락했죠. 공천 탈락했는데 청주 상당구의 옆 지역구에 뛰던 서승우 대통령실 행정관을 전격적으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청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아니 그 지역에
경선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경선했던 사람을 옆 지역구에 그냥 공천해. 그러면 전략 공천인가요, 그거는? 저는 진짜 제가 정당 생활하면서 예. 보도 못한 전략 공천이고요. 대통령실 측근이 아니면 이러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 막판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국민의힘 공천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떤 케이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 민주당은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떤 박용진 의원도 하나의 후보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있는데 이 박용진 후보가 예. 의원 평가, 경선, 예. 경선 이후에 계속 당과 지지층을 좀 자극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뭔가 좀 당에 반하는 말씀, 또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말씀, 당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는 정봉주 후보가 당의 교육연수원장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산도 많이 예. 배정받고 당의 어떤 그 당직자로서 굉장히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에 정말 읍참마속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예. 정말 장해찬 후보만큼이나 예. 저희도 이분 정말 떠나보내면서 당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당사에 진짜 그 어떤 비난이 그냥 빗발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알겠습니다. 예. 문자가 엄청 오고 있대요. 알겠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 가장 최신 사례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어서 교체한 사례를 선택합니까?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모르겠답니까? 예, 좀 추이를 봐야 됩니다. 최진영 변호사.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봉주 후보를 자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치적 입장이보다 법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허위사실 그 유포에 의한 그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아무리 약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별이 떨어지는 그러면 그럴 그 가능성이 있겠죠. 사과했다라는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과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그 부분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돼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쳤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소영주 부대변인. 다른 거 잠깐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담감 때문에 정리를 했다. 근데 그런데 지금 전국 253개 지역구 보시면요 다 걸려 있습니다. 상대 후보들이요 다 허위사실로 다 걸어서요. 그렇게 따졌으면 비슷한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막말 논란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버렸어요. 그 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왜 안 올리냐 그 사례를 보여줬어요. 근데 당시에도 그러지만 이 정치권에서 늘 이런 부분들은 당헌당 규상 차점자를 올린다 규정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정무적 판단이에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1대에는 저게 당시 총선 분위기에서는 저런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고 22대에서는 차점자를 올리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차점자가 아니라 전략 공천하는 다른 인물을 그렇죠. 그런 지금 하겠다는 게 전략 공관위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전략으로 지정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차점자를 올리거나 차점자를 경선을 붙이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을 붙이거나.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당초하고 확인을 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뭡니까, 지금 박용진 후보에 대한 포함해서 이렇게 경선을 하는 부분들도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다. 아직은 모른다 그 뜻이네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고 21일부터 후보 등록이니까 뭐 그 사이에 언제 경선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민주당도 전략 공천할 것 같고요. 아까 국민의힘 그 사례를 얘기하셔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당 모두 다 이렇게 공천된 후보가 철회가 됐을 때 경선을 해서 차점자를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당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자 자기 당의 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상대 당의 룰까지 언급해가면서 그 공천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박용진 의원이 못 받으면 국민들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은 정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박용진 의원을 안 주고 싶어 하는구나. 왜 저렇게까지 안 주고 날리고 싶어 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분 한 분 더 있는데 여기도 민주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분도 참 과거에 했던 말. 이분은 글이 아니라 말이에요. 말. 이게 또 논란인데 이게 참
후보가 됐는데도 이게 계속 나옵니다. 자, 과거에 어떤 말 했는지 일부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남탓 공방을 하는 이낙연, 홍영표, 김종민 이런 분들의 그 발언들을 보면서 나는 그 시점에서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의 쓰레기들이라고. 자,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수박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저의 정치적 견해가 있고 저의 정치적 철학이 있는 입장에서 그럼 나도 안 써야지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리 봐야 된다. 자, 이제 수박 발언 이런 걸 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요, 과거에 이것도 좀 한참 됐는데 기고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여기 보시면 노무현 씨와 이명박 씨는 유사 불량품. 노무현 씨에 대해서는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씨라고 돼 있네요. 노무현 씨에 대해 찬양하는 일부 기억 상실증 환자들은 보면은 한편으로 안타깝다. 일단 이거 소영주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수박 발언 부분들은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발언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뭐 2008년이니까 시간은 꽤 지났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본인이 쓴 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당원당규에요. 그러면 당원당규의 정신을 부정한다는 건 민주당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가 왜 잘려나갔냐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강의가 다 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 정신을 반대 역행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천 취소가 되는 지경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다른 문제를 다 차지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저런 인식 구조를 가진 후보는 절대 당에서 용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에 긴급하게 최고위를 열어서 양문석 후보에 대한 어떤 거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영남 쪽, 울산 등 뭐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질문을 받죠. 이 사안이 지금 현안으로 떠올랐으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행동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영 대변인, 이게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 과제이긴 하고 숙제이긴 하나 보네요. 고민. 아니 이재명 대표가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양문석 후보가 전에 그 수박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민주당에서 당직 정지 3개월이라는 대단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분의 그 논란이 되는 발언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내 비명에 대해서 바퀴벌레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제가 정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데 근데 그런 분을 다 적격 심사 통과시켜서 지금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노무현 씨 뭐 이런 발언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러니까 사당화의 완성판을 보여주는 거죠. 저런 분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반박을 해야 되는 게 2008년도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충성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 씨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런 논란이 있는데도 지금 당직 정지 3개월은요. 중한 징계입니다. 민주당에서요. 당직 정지가 중한 징계라고요? 주의 경고가 있어요. 근데 당직 정지는 실제로 시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렇지 않다고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자, 당직 정지가 중징계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기 전해철 전해철 종징계죠. 왜요? 아니 전해철 의원하고 경선하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양문석 후보 페널티 받았어요? 경선에서? 민주당의 징계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페널티 받았냐고. 당직 3개월 자체는요. 중징계에 속합니다.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당직 정지 3개월이요. 원래 주의 경고가 있어요. 보통 만약에 편을들었다면 주의 경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통상적으로 중징계라고 하면 선거에 나오는데 중대한 영향이 미쳐야지 그 중징계죠. 그러면 양문석 후보는 이번에 경선하면서 그 당시에 당직 정지 3개월로 어떤 페널티를 받았나요? 그걸 안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페널티 받았어요. 남의 당에 대해서 공천 기준은 알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자, 당직 정지 3개월이 중하냐 아니냐 이거 갑자기 토론을 벌이시는데 알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이재명 대표 영남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울산, 부산 등등등 방문 일정 소화 중인 걸로 아는데 아마 일정이 대략 끝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망쳤는지를
여러분들이 체감했습니다. 아이고, 고추가 맛있는데. 잘해. 장사하기 힘드시죠? 바꿔야 이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반드시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 정권 때문에, 집권 여당 때문에 못 살겠죠? 네! 못 살겠으면은 심판하면 됩니다.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겁니다. 아니, 1번을 찍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제 여당이 하도 욕을 해가 헷갈렸어. 아니, 저런 실수를 2번을 지금, 그러니까 못 살겠으면 2번을 찍었는데 1번인데 2번을 지금 막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실수하는 장면이잖아요. 저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2번, 뭐 이찍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래서 혼동된 거 아니었는데 아무튼 오늘 실수를 했는데 다음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이거는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거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찍 발언도 논란이 되는데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2번 찍으실 분은 차라리 쉬는 게 낫다. 아,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일에는 인천에서 설마 이찍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게 논란. 그래서 사과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근데 어제는 충청이죠. 지금 살만하다 생각하면 2번 찍든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아. 근데 이게요. 이 발언이 나오니까 과거에 정동영 전 의원, 지금 저 공천 받았어요. 그때 노인 관련해서 한 얘기가 엄청 났었죠. 그게 또 회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은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여기서도 쉬시면 되고가 나왔네요. 최인종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50% 과반이 넘는 것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됐었죠.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럴까요? 2번 찍어라. 결국 제가 어떻게 그 느낌이 어떠냐 하면은 이번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제2당이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맛이 찝찝합니다. 대한민국의 살만한 사람과 살기 힘든 사람으로 두 부류가 나눠집니까? 대한민국의 제1야당, 그것도 헌법 개정 외에는 거의 다 하려고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야당 대표가 대한민국을 나눠서 지배하려고 합니까? 저와 같은 말씀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정말 어이없게 느껴지는데 이재명의 3대 리스크, 첫 번째 사법 리스크, 두 번째 오럴 리스크, 그로 인한 결과적으로 세 번째 CEO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쫓기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게 정동영 전 의원이 과거 했던 말까지 이게 또 다시 이제 소환이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이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은 사실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의미였고 집에서 쉰다는 표현은 투표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제 집에서 그럼 뭐예요? 해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하고 쉬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해도 될까요? 집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발음은 각각 주시고요. 어떤 정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폭정에 대해서 심판하고 싶으면 1번을 투표하고 행동하고 어떤 지지 활동을 하고 정권에 만족을 하면 2번을 투표하고 그러한 행위를 안 해도 된다.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표현을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연설문을 보고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어떤 일부만 강조하고 내용이 왜곡되면서 좀 어색해진 그 시라는 게 어떤 활동을 시라는 뜻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권에 어떤 대항하기 위해서는 예. 행동을 해라. 행동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정권에 만족을 한다면 그러한 참여는 안 해도 된다. 정권에 순응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좀 어떻게 현장에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취지하고 좀 왜곡되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뭐 근본적으로 어떤 정말 누구를 어떻게 하려는 그런 폄하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도 현장 일정이 많다고 해도 좀 발언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안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반응이 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박종화 수석대변인인데요. 민주당 망원의 끝판왕은 언제나 이재명 대표다. 국민의힘 지지하면 국민도 아니라는 건가 이렇게 갖고 논평을 냈어요. 강한 반발이죠. 자, 관련된 목소리인데요. 민주당의 반응도 있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질문 참 많이 받았네요. 관련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계셔라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그런 말씀이 제가 그건 확인을 좀 해봤고요. 살만하면 2번 찍으시고 집에서 그냥 투표하지 말고 쉬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번을 찍으실 분이든 2번을 찍으실 분이든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송영훈 대변인, 민주당이 이제 막말 논란이 크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뭔가 빌미를 줘버린 셈인가 이거? 아니 그렇죠. 지금 그 이끼기라는 말을 저번에 인천 계양에서 했을 때도 제가 듣고 비를 의심했거든요. 저 인터넷에서 명백하게 멸칭으로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난 대선 때 생긴 말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봐서 배워서 쓰는 거지 의미를 모르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경악할 일이었는데 지금 뭐 결국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면 집에서 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집에서 쉬시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투표하지 말라는 의미 말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2004년에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도 그 어르신들을 두고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투표 안 해도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인 폄하 발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렇게 무심결에 나오는 말이야말로 본인의 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도 의견 주시지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를 또 선택해서 더 가난해지고 싶으면 정말 2번 찍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살만하면 2번 찍든지 아니면 근데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2번 찍을 바엔 집에 계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번 찍을 바엔. 그러니까 2번을 찍어서 이 정부가 또 우리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바에는 그게 더 낫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쉬세요를 기분 나쁘게 드는 게 아니라 2번을 찍을 바에는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계속 느낄 바에는 그게 낫다라는 표현이지요. 근데 그 얘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투표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무슨 소리입니까? 강조를 하는 것은 2번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1번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이게 투표를 하지 말고 2번 찍지 말고 1번 찍어달라. 2번을 찍을 바에는 투표를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을 더 높이는 길이고 삶을 지키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옛날 정동영 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꼬투리 잡아서 투표를 방해하고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1번을 찍어달라는 지금 하소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유세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번을 또 찍어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투표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1번을 안 찍을 바에는 투표를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해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러면 유세 때 다른 분이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를 해도 저는 아주 직설적이잖아요. 이 표현이요.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윤석열 정부를 계속 하실 바에는 투표하는 게 아깝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힘들어졌습니까? 물론 저도 살기 힘듭니다. 지난 그 정권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게 가장 핵심이 뭐죠?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폭등시켜가지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최근에 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생애 몇 년 동안 내 그 어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느냐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비해서 3년이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구체적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지 두루뭉술하게 윤석열 정부 때 살기 힘들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 호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과를 못 사요. 아니, 사과 하나를 못 사요. 사과 못 먹는다고 우리가 못 마지막으로 송영훈 대변인 잠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품격을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품격 있는 정당, 품격 있는 정치 지도자면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도 열심히 투표하고 민주당 지지자도 열심히 투표하고 다 같이 투표장에 나가서 일단 투표율이 올라야 우리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민주당도 더 잘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권 심판론 말고는 할 말이 없고 포지티브하게 뭘 하겠다는 게 없으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예. 아까 물가 뭐 얘기하셨으니까 사과 10kg 경매 최고가 18만 원 돌파했습니다. 또 써오셨어요? 전년 대비 200% 가격 상승했고요. 단감은 89.6, 멜론 41%, 토마토 21.6%. 알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참 지난 겨울 힘듭니다. 동안 과일 몇 개나 드셨습니까? 그런 것 하나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상징하지 말라는 취지인 거예요. 갑자기 과일감 논쟁으로 가시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패널분들 대단하신데요, 오늘요. 알겠습니다. (150석) 플러스 알파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반 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놨어요.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그럼 과반 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오늘 민주당 관계자의 내용이었어요. 들어보시죠. 권역별 판세를 종합을 해보면 지역구에서 한 130 정도에서 140석 정도 현재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좀 분석들을 평균치를 내보면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좀 정리해드리죠. 일단 현재 과반, 그러니까 최대 과반, 그러니까 지역구는 130에서 140석 정도. 그 비례는 13석에서 플러스 알파니까 좀 더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역구 전망 상단인 140에다가 140에다가 13석을 뭐 과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조국 신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되는 비례 의석수를 뺀 거예요. 민주당과 민주당이 만든 비례 전문 정당까지만 포함된 숫자거든요. 그다음 민주당의 전망이잖아요. 서영주 부대변인? 우선 왜 이런 판세 분석을 오늘 공개한 겁니까? 뭐 거의 이제 초반에 총선 출발 전에 당대표께서도 151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자신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좀 뭐 시끄러운 모습들을 공천과정에서 보이긴 했지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국에는 조금 이반된 지지층의 이 마음을 잡아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망하거나 또 투표를 하지 않거나 하는 우리 지지층, 집토끼들을 좀 일단은 좀 잡아와서 이 그 기반을 자신감을 유지하고요. 준다 이런 뜻이 저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지표가 조금씩은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수도권 중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 지지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여론 추이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1의 목표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신호를 던져놓고 다시 조금 집 나간 집토끼를 다시 돌아오라는 또 유인책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뭐 이면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송영훈 대변인께요. 그럼 조국 혁신당까지 많이 합하면 이거 뭐 거의 한 170석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망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서요. 매일매일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낮에 방송 나오시는 분들께서 해주셔도 더 좋고. 왜냐면요.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벌써부터 선거 결과 나온 것처럼 뭐 153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하고 이것 국민들에 대한 오만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주권자가 심판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더 열심히 투표를 나가겠죠. 매일매일 좀 계속 말씀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유, 오늘 또 논평들이 오늘 날카로워요. 민주당이 그렇게 한가하진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자리를 옮겨서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조사 결과 요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나온 거 있는데 일단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어본 거예요. 비례투표 어디 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보시면요. 오늘 나온 조사입니다. 국민의 미래, 이거 국민의당이 만든 거죠? 34%.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이건 민주당 주도로 만든 거죠? 24%.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9%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19%면 20%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분석은 이 정도면은 비례대표 의석이 10석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요. 김지호 부대변인 10석 정도는 능히 가능한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지금 추세로 보면은 예. 10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지율이 최근에 어떤 조사는 이 비례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민주당은 예. 당원만 수백만이 넘는 거대 프랜차이즈 정당이기 때문에요. 어떤 초반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인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회복할 거고요. 예. 그보다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 국민의 미래가 34%고 예.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43%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9%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이 덕분에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는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 정당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휩쓸고 있다. 유권자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 분석이 가능한데요.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요새 조국신당 대표, 연이틀 호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제입니다. 지난 13일은 전북 전주예요. 한옥마을 언론 인터뷰. 그리고 14일 어제입니다. 순천 광주 방문을 했어요. 충장로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일정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이 전남, 순천, 광주, 전북, 전주입니다. 그런데 어제 조국 대표의 일정이 전북, 전주, 전남, 순천, 광주 똑같네요. 약간 시점만 다르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두 대표 모두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례 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을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유안이에요. 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사투리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러는데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자신감의 표현 같기도 해요. 저런 사투리까지 쓸 여유가 있다 우리 지금.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로 보면요. 앞서서는 비례 정당 투표 의향인데요. 이거는 정당 지지율에 보통 나오는. 근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순서로 되고 조국혁신당이 한 7%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한 건데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연령별로 봤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40대, 50대가 좀 높죠? 그런데요. 최윤정 변호사. 20대는 0%입니다. 지지율이.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7%니까 어느 정도는 나올 만한데 유독 도드라지게 20대가 0, 40대, 50대가 10%를 넘어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공정, 상식, 그게 키워드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학교를 가고 졸업을 한 사람으로서
가장 정의와 형평 그리고 입학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20대 나아가 3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사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2030 젊은 사람들의 지지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그 조국 그 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 특히 20대는 거의 30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자릿수에 1, 2%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부분은 아까 지금 뭐 엄매 기사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층 20대, 30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 투표를 거부하는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어떤 그 세력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050 세대에 있어서의 어떤 표는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2030 세대에서의 어떤 표를 잠식함으로써 서로 상계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가능성 앞으로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준석 때문이다? 물음표가 찍혔는데 이게 누가 한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즘에 제3지대 정당, 조국신당을 뺀 다른 정당들이 좀 지지율상으로 굉장히 저조하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지지율인데요. 이 뒷부분을 좀 보세요. 지금 개혁신당, 뭐 새로운미래 등등등 있는데 뭐 2 아니면 1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하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그 조사도 좀 보죠. 여길 봐도요. 여기도 뭐 높아야 지금 4, 2, 2, 1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지금 제3제 정당의 후보들도 정해서 지역구 출마를 하고 있거든요. 그 후보들 지지율도 좀 보죠. 일단 첫 번째 금태섭 후보가 지금 서울 종로인데요. 4% 나오는군요. 다른 후보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기 용인갑 양양자 후보도 역시 4가 나오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송영훈 대변인. 그러니까 유권자 마음을 아직은 제대로 못 얻고 있다는 건데 제3지대 정당들 특히 대표적으로 개혁신당 뭐 새로운미래 등등등이에요. 이거 왜 이 정도 상태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열 하루 만에 빅텐트가 갈라서는 과정에서 이미 뭐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 다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저기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이래로 우리 근현대 사상 가장 짧게 끝난 정치 실험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세력조차 통합을 못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다가 다시 싸우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요. 그 작은 당도 아우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제3지대에 대한 원래 일정 퍼센티지 늘 존재해왔던 기대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로는 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럼 총선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아니면 어떤 변화의 어떤 변수가 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꺼낼 수 있는 특단의 카드가 없죠.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슨 뭐 오영환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입당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 5석도 채우고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고 뭔가 그래도 선거운동에 최소한의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보이는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개혁신당 가겠다고 하는 분도 없고 그렇다고 개혁신당이 어떤 뭐 지금까지도 보여주지 못한 그러니까 창당해서 지금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여주지 못한 아젠다를 이제 와서 새로 들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개혁신당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합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가서 쪼개지는 그 상황이 굉장한 악재 아니었냐 얘기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돼 있는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빅텐트 통합 무산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걸 물어본 여론조사예요. 최근에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가 49.9, 이낙연 대표가 31.9. 그러니까 다수는 이준석 대표 책임이라고 보는 거네요. 이와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라면 못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익명 인터뷰로 하는 거는 좋지 못하다. 최고위원회 구성하는 멤버들이 보통 핵심 관계를 얘기할 텐데 오늘 회의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검토되지도 않았습니다. 소영주 부대변인, 지금 이준석 책임론 약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당이 쪼개진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최근에 너무 좀 저조한 거 이거 뭡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후회하고 있다고? 예,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단초를 이낙연 당시 대표는 엄청 본인의 정치 스타일을 다 구기고 들어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빅텐트를 통해서 구상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결국에는 김종인이냐 이낙연이냐 이 사이에서 김종인 지금 공관위원장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책임은 이준석 대표가 있는 거는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하자면 벌을 지금 여론조사를 받는 겁니다. 벌을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장성이 저는 4% 내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개혁신당의 기치와 삼지대는 양당의 극단 정치를 어떻게 타파해보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하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다 사라졌어요. 양당 극단 정치를 뭐 타파를 하거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정권 심판을 내가 제대로 하겠다. 조국 혁신당이 다 뺏겨서 지금은 지역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책임이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 또 이낙연 대표도 그렇죠. 조금 연륜이 있고 품격이 있고 좀 내공이 있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아서 참으쇼 나고 갑시다 했는데 자꾸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하니까 하루도 참지 못하고 바로 다음날 갈라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 다 결국 그 본인들의 선택에 있어서 지금의 지지율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지 않냐. 지금 다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20초 있는데 제가 바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 지역구 출마 경기 화성을이잖아요.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49%는 100에서 49%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없다고 봐야죠. 무슨 정치는 51% 49%인데 49쪽이다. 이렇게 49%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저는 좀 희박하지 않냐. 알겠습니다.